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연들을 항상 읽으면서 제가 겪은 이야기도 들려드리면 좋겠다 생각만 하다가 드디어 실행에 옮기게 되네요. 저는 이른 나이에 남편을 만나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던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루라도 빨리 집에서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어요. 매일 돈 때문에 싸우는 부모님, 그리고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삶이 지독하게 숨막혔거든요. 다행히도 그 시기에 제가 열중할 수 있는 게 공부뿐이 없었습니다. 죽어라 공부하고 죽어라 아르바이트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전 저의 인생을 바꾸고 싶었어요. 소외계층에서 벗어나 조금은 여유 있는 삶을 원했죠. 죽어라 공부한 덕에 전 법대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법대에 입학하고도 아르바이트는 꾸준히 해야 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랑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남편은 저에게 너무 신세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집보다도 마음이 편한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으니까요. 남편네 집은 대대로 외식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외식 사업이 잘 되자 프랜차이즈로 전향을 하면서 유명해졌죠. 그런 집의 둘째 아들이었네요. 전 거기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 말로는 제가 참 삶이 고단해 보였다는군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빠져들어 연애를 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배경은 몰랐습니다. 단순히 음식점의 젊은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연애할 때까지 남편은 본인의 집 배경에 대해 저에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돈의 여유도 있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모습들이 생소하기도 하면서 자신감에 끌린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집에서 독립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였죠. 프로포즈를 하고 남자친구의 집안 배경을 알게 되었을 때 거부를 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그런 집에선 절 보잘것없이 생각할 게 뻔하니까요. 단순히 저에겐 법대생이란 타이틀 말고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저에게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덕분에 긴장됐던 마음이 녹았어요. 법대생이라고 했나? 그럼 졸업하면 검사 준비하는 건가? 아니면 학기 중에 패스할 건가? 궁금한 게 많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건만 되면 바로 사실 준비할 계획이고요. 그래도 학교를 다니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거고요. 아, 아르바이트 하면서 40 패스하는 게 쉽지는 않죠. 우리 아들은 결혼하고 싶어 하던데 진영이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궁금했어요. 어떤 아가씨인지. 청명해 보이고 좋네요. 잘 만나봐요, 우리 아들이랑. 그리고 좋은 결과 이뤘으면 좋겠네요. 예비 시어머니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저희는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저를 남편은 많이 배려해 주어 저에게 맞춰서 결혼을 준비했네요. 이 부분에서 시부모님도 별다른 말씀은 없었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에게도 남편을 소개했습니다. 부모님은 남편을 물론 너무 좋아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내 인생에 이제 행복한 나날만 있을 것 같다는 그 착각 속에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행이 시작되었네요. 결혼을 하고 저희는 당연히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주버님, 형님, 남편, 저 이렇게 6 식구가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맞이하는 첫날
저는 형님과 시어머니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어쩜 그렇게 격이 없는 여자를? 저 어머니한테 놀랐잖아요. 아무리 법대생이라고 하지만 집안 보니까 난리더만. 다 쓸 데가 있다. 검사 돼봐라. 집안에 검사 하나 두는 것도 나쁘지 않지. 우리같이 큰 사업하는 사람들은 검사 하나 그냥 꽉 붙잡고 있는 것도 좋을 거야. 그리고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내쫓으면 되지 안 그러냐? 진영이도 그 사람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어머, 어머니, 역시 명쾌하시네요. 전 그 뜻은 몰랐어요. 어쩜 저렇게 격이 없는 며느리를 들이나 했더니 역시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계산도 못했을까봐 다 쓸 데가 있어서 순순히 들인 거지. 그리고 바로 팽이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몸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하면서 제 몸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제가 거기서 바로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댁에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이미 시어머니와 모든 집 식구들이 저에게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는 이상 저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정 공부에 매진했어요. 학교 방학에는 남편 가게를 도와주고 밤에는 공부하고 학기 중에는 학교를 다니고 또 공부하고 그런 일상이 반복되었죠. 그럼에도 남편이 있기에 행복했어요. 늘 제 편이 되어주고 제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주는 남편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은 남편이랑 결혼한 것이라고 늘 다짐하고 되새겼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병행한 결과 저는 40 패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검사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좋아하셨죠. 제가 법대생일 때는 아무에게도 저를 소개하지 않았지만 검사가 된 이후에는 우리 며느리라고 친구분들께도 소개해 주셨네요. 저도 학교 다닐 때와는 다르게 움츠러들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제가 검사라는 이유로 저에게 어려운 일을 많이 부탁하셨어요. 약간 회사를 운영하면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법을 위반한다든지 하는 문제들도 제가 다 해결해 주길 바라셨어요. 어머님, 이건 제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말단 검사가 힘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야? 내가 그럼 널 며느리로 왜 얻었냐? 너 뭐 볼 게 있다고 내가 우리 진영이랑 결혼시켰겠어? 이런 거라도 네가 도와야지 안 그러냐? 그게 아니면 네가 어떻게 이 집에 시집 올 수 있었겠어? 이제 결혼했다고 배째라 이거냐? 아주 웃기는구나. 어머니, 그래도 그게 아니죠. 그래도 회사가 어느 정도 큰 만큼 떳떳하게 운영하시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제 의견은 그래요. 아주 이게 검사라고? 시애미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가진 것도 치뿔없는 네가 공부한 것도 누구 덕분인데 우리 집에 충성해야지. 어머니, 제가 돈 벌어서 공부했어요. 이 집에 시집와서 한 번도 진영 씨 돈으로 공부해 본 적 없고 제가 식당 나가서 번 돈으로 학비 대고 시험 합격한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어머님 부탁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요. 윤정이가 이 집에 비서실장도 아니고 별걸 다 부탁해 진짜. 이럴 거면 저희 나가 살게요. 내 아들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다 저거 잘못 만나서 그런 거지.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가진 것도 없는 것 고분고분하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내 오해였구나. 아주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내 아들이 이렇게 나한테 바락바락 대들다니.
저것을 그냥?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하면 할수록 남편과 시어머니는 사이가 악화되었어요. 그리고 시댁의 핍박 속에서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어, 윤정아. 너무 설렌다. 딸일까, 아들일까? 난 너랑 꼭 닮은 딸이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난 자기 닮은 아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이도 태어나면 우리도 부모가 되니까 조금 더 성숙해지자. 요즘 회사 사정이 진짜 별로거든. 사정이 별로라기보다, 나중에 설명할게. 형이랑 좀 트러블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너한테 이런 좋은 소식 들으니까 너무 힘이 난다. 진짜 고마워, 윤정아. 나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게. 좋은 아빠가 되어야지. 무슨 일 있어? 요즘 안색도 안 좋긴 해. 회사에 일이 있는 거야? 아니면 뭐 혹시 또 어머님이 안 좋은 거 부탁하셔? 회사가 간혹 좀 투명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는 남편이 걱정이 많이 되었죠. 딱 봐도 욕심 많은 아주버님, 어머님. 남편은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에 트러블이 생기는 건 당연했고요. 그래도 남편이 별일이 아니라고 하니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일을 하면서도 뱃속에 아이가 있고 이제 엄마가 되는 생각에 좋은 생각만을 하려고 애썼죠. 집에 가면 시어머니는 또다시 회사 일을 저에게 떠밀었지만 저에겐 씨알도 안 먹힌다는 것을 알았기에 어머님도 더 이상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날 중 드디어 아이의 성별이 공개되는 날이었어요. 너무나 설레는 마음에 반차를 쓰고 병원에 갔어요. 결과는 딸이었네요. 저와 똑 닮은 딸을 가지고 싶다는 남편에게 얼른 결과를 알려줘야겠다 하며 호숫가에 낚시를 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받지 않는 그이 무슨 일이 있나? 뭐 낚시에 열중 하나보다 이따 다시 전화 오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울리는 저의 벨소리, 여보세요라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들려오는 소리에 전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해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윤진영 씨 보호자 되시나요? 여기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얘기는 와서 들으시면 되세요. 그렇게 저는 졸도를 해버렸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헐레벌떡 병원으로 갔죠. 들려오는 이야기는 낚시를 하다가 호수에 빠져 사망을 해버렸다는 얘기였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그것도 성별도 알기도 전에 사망을 했다니요. 기절을 하고 깨어났을 땐 이미 장례를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경황이 없는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만을 하였죠. 시어머니는 울고 있는 저에게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남편 잃은 서러움에 북받쳐 울고 있는 저에게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말은 곧 제 비수를 찍었네요. 네가 뭘 잘했다고 울어? 너만 안 만났어도 우리 진영이가 이렇게 허망하게 가래가 아닌데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그렇다 아주. 기가 보통 기가 아니니 우리 아들이 안 죽고 백이여? 너 같은 거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알아? 이 나쁜 것 뚜고 쳐 이년아. 어머니, 제가 뭐라고 했어요. 동서 볼 것도 없고 진짜 가진 것도 없고 불행해 보이기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어이가 없어서 원. 그만해요, 엄마. 저 여자 재수 없던 게 하루 이틀인가? 검사랍시고 지 잘난 맛에 사는 것을. 진영이는 뭐가 좋다고? 아유,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어떤 존재인지? 모든 불행만 가져온 사람이라고 알아? 내 동생 진영이
다 너 때문이야. 전현이 나쁜 것이야 아주. 저게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지. 우리 아들 어쩌면 좋으냐. 내 막내 아들, 내 귀한 아들.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떠나가라 울어댔죠. 자식 잃은 슬픔을 제가 어찌 헤아릴까 싶어 어머님 폭언을 듣고만 있었네요. 뱃속에 아이도 불쌍하고 전 이제 이 세상을 어찌 살아가야 하는지도 마음이 아파 도저히 몸을 가눌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전 폭언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부정하다며 화를 내셨죠. 꼴도 보기 싫다. 너랑 네 뱃속에 있는 아가 우리 아들 잡아먹고 잘 살 줄 알아? 너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이 뻔뻔한 거사? 어머니,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진영 씨 없는 이 세상 두렵고 힘들어요, 네? 그만 좀 하세요. 닥쳐! 처음부터 널 이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 이 집에 해만 되는 것. 어디 너 같은 것이 우리 집에 발을 들여 천한 거사. 전 그렇게 집을 나오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뻔히 애가 태어나면 애도 미워하실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독립 준비를 하였죠. 하지만 처음엔 순순히 나가라고 하던 시부모님은 정작 제가 나가려고 하자 태도를 바꾸셨어요. 그 태도를 왜 바꿨는지 금세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만요. 정말 의지할 곳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됐다. 진영이 없어도 네 방은 그대로 써. 애도 태어날 텐데 너 일도 하고 애도 보고 그렇게 애를 막 키울 거냐? 우리 진영이 핏줄인데? 어머니, 그래도 되나요? 저희 애랑 저랑 불행하다고 한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나가려고 한 건데 갑자기 나가지 말라니요? 진영이 핏줄인데 내가 성급했어. 짐 풀고 쉬거라. 너도 고단했을 텐데 다음 주부터는 출근도 다시 해야 될 텐데.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저도 죽은 남편을 생각하니 쉽사리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이도 낳고 시부모님이 본인들의 손녀도 보셔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듯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새벽녘 다시 한번 잠에서 깨어 물을 먹으러 거실로 나가는 순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실속의 대화를 또 한 번 엿듣고 말았습니다. 사망보험금이 다 쟤한테 가는 걸 보고만 있을 거야? 당연히 우리 아들 사망보험금인데 우리가 챙겨야지, 안 그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네. 하긴 우리 집에 도움도 안 되는 애가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가게끔 둘 수 없죠. 잘 생각해봐요. 분명 쟤랑 조카한테 다 갈 텐데 조카라도 붙잡고 있어야죠. 이 집에 한 게 뭐가 있다고 돈을 다 줘요. 빈손으로 시집 왔으면 빈손으로 나가야지. 우리 회사에 뭐 도움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 돈은 절대 못 주지. 일단 붙잡아 놨다가 슬슬 구슬려서 보험금만 받아내고 내보내자고요. 조카든 말든 둘 다요. 지혜는 그래도 끔찍할 텐데 자기가 어떡할 거야? 애 핑계를 대서라도 붙잡아야 해. 그리고 식모살이라도 시켜야지. 아우 억울해. 불쌍한 우리 아들.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우연히 듣게 된 시댁 식구들의 대화에는 저를 칭하는 말이 있더군요. 그리고 사망보험금. 정말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라 충격적이었네요. 어떻게 자식이 죽자마자 보험금 수령을 생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싫었으면 저런 생각까지 하실 수가 있는지 또다시 손발이 발발 떨리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뱃속에 아이가 있기에 꼭 참아내었죠.
아이만 낳는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느꼈어요. 피부치로 연결된 사이니까요. 그렇게 전 다시 복직을 하였고 출산 준비를 하였습니다. 간혹 몰아쳐오는 슬픔을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었지만 죽은 남편을 생각하면서 제 딸을 꼭 예쁘게 키워낼 거라고 다짐했어요. 아침엔 일을 나가고 저녁엔 퇴근을 하여 시집살이를 하였죠. 만삭의 몸으로도 살림을 하였습니다. 그냥 죽은 남편을 생각해서 시부모님을 봉양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차라리 몸이 고되니까 조금이나마 슬픔을 잊을 수 있게 되었고요. 반찬이 이게 뭐야? 어쩜 이리 간을 못 맞춰?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니 도대체? 아유, 입 아파, 속 터져. 싱거우세요? 어머니 입맛에 맞춘다고 한 건데 내일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해볼게요. 오늘은 그냥 드세요. 내가 말을 말아야지. 너만 보면 답답하고 나까지 우울해진다. 표정 좀 어떻게 할 수 없어? 아유, 저 답답이. 그만해 당신도. 새아가도 앉아서 먹거라. 만삭에 밥까지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출근도 해야 하고 같이 앉아 먹자. 종종 시아버지가 조금씩은 챙겨주셨지만 이미 시아버지 속마음도 아는 터라 그렇게 와닿진 않았네요. 그렇게 그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시부모님께 말을 할 수도 없었고 혼자 방에서 끙끙대다 119를 불러 병원에 도착했죠. 집에 119가 도착을 해서야 시부모님은 잠에서 깨셨어요. 저의 진통 소리에 시어머니만 저와 같이 병원을 가주었죠. 가는 내내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들어야 했네요. 배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든 출산의 밤이 되었습니다. 꼭 이렇게 남들 앞에서 우리를 못된 사람으로 알려야 속이 편하지? 배 아프다고 내려와서 얘기하면 될 것을 119를 불러? 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집에 사람들도 있는데 119를 부르는 게 어이가 없어서 나원 참. 너 혼자 애 낳냐? 유세도 아니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구박 속에 아기를 낳았어요. 임신 기간 내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걱정을 가득했지만 저희 아이는 너무 예쁘게 나와주었습니다. 아주 아빠 판박이로요. 남편이 지금 출산 후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같이 기뻐해줬을지 눈물을 얼마나 흘려줬을지 생각을 하니 더욱더 남편이 그리웠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의 손녀지만 잘 보지 않으셨고요. 저와 딸아이를 조리원에 데려다주곤 집으로 바로 가셨습니다. 시댁살이를 하는 기간 중 조리원에 있던 기간 10일만이 저에게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었네요. 그렇게 몸조리를 하고 시댁에 들어가는 길, 이제 아이와 저는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한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죠.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또 한 번 시어머님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네요. 왔니? 몸조리는 좀 잘했고 이리 와서 앉아 보거라.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아기 좀 눕혀놓고 나오려무나.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조리원까지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편하게 갔었어요. 이제 네 인생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네 몫은 좀 챙겨주마. 서로 얼굴 보는 것도 불편할 텐데 너 없는 동안 많이 생각했어. 네, 어머님. 그럼 저랑 이서랑 나가서 살면 되나요? 어머님, 아버님이 보고 싶을 땐 언제든 데려오도록 할게요. 저도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았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히려 먼저 말씀해줘서 감사했네요. 무슨 소리니? 너만 나가야지. 진영이 핏줄을 어딜 데리고 나가?
우리가 잘 키우마. 그러니까 너만 나가. 새 출발해야지 너도. 네? 아, 어머니, 그게 말이 돼요? 어머님 배 아파 낳은 아들 떼버리고 혼자 나오실 수 있나요? 전 못 그래요. 제목 얼마나 떼주시려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부정탄다 어쩐다 하면서 저희 딸 그렇게 뱃속에 있을 때 구박하시더니 진영씨 보험금 차지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진영씨가 이 모습 보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전 아이 없이 못 나가요. 뭐? 우리 진영이의 핏줄 우리가 거두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남의 손에 맡겨? 그리고 우리 아들 죽은 사망보험금이 왜 너한테 다 가는 거냐?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딸아이 앞으로 해놓고 당장 나가. 네 몫은 조금은 떼어줄 테니 알겠니? 그래요, 재수씨. 아니, 욕심이 과하네. 솔직히 한 게 뭐가 있다고 돈을 다 받아먹어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나가던가. 아니면 저희가 조금 챙겨드릴 테니까 이거 받고 떨어지세요. 더 이상 진흙탕 싸움하지 마시고요. 못 나가요. 그리고 이런 법은 없죠. 어머니, 법적으로도 엄연히 문제 있는 거고요. 전 아이 포기 못합니다.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을 끝으로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제 인생은 어쩜 이리 거센지 남편 잃고 자식까지 뺏길 위험에 처하니까 정신이 번뜩 차려지더라고요. 내 아이 내가 지켜야겠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죠. 동서는 미련한 거야? 아니면 대단한 거야? 어쩜 그렇게 눈치를 받아도 나갈 생각을 하지도 않는지. 돈 때문에 그래? 제가 뭘요? 당연히 제 딸은 제가 지켜야죠. 여기서 형님도 저 같으면 생떼 같은 자식 떼어놓고 살 수 있겠어요? 뭐? 아, 참나. 동서, 많이 변했다. 애 낳고 어떻게 됐나 봐. 참나. 아니면 빈몸으로 조카랑 나가던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싶어? 여러 사람 불편하게 뭐 한 건지 안 그래? 그냥 나가줘 조용히. 어차피 여기 집이랑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이잖아, 동서는. 제가 왜요? 보기 싫은 사람이 나가세요. 전 제 아이 떼어놓고는 절대 못 나가요. 그리고 제목도 포기 못하죠. 안 그래요? 어머, 독한 거 봐. 이래서 없이 산 사람이 돈에 눈이 돌면 큰일 난다던데. 참 많이 변했다. 아니, 원래 그런 건가? 네. 절 이렇게 만든 게 여기 가족들이죠. 안 그래요? 제 생각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다고요. 전 점점 독해져만 갔네요. 시어머니의 이년저년 소리도 아무렇지 않아졌고 형님의 비아냥대는 소리 따위도 말이죠. 그저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 나가는 순간 딸아이는 무조건 데리고 나가지 말라는 시부모님. 그런 저는 법적 제지를 가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었거든요. 죽은 남편의 부모님한테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핍박 속에 살았어요. 마침 육아휴직을 하고 있었기에 매번 집에서 시어머님의 눈총을 받아내었고요. 독한 것, 끈질긴 것, 이소 두고 나가라니까 어쩜 저리 뻔뻔하다니. 이제 내가 입이 아프다 아주. 네 불행이 우리 손녀한테 갈까봐 걱정이다 정말. 원래 딸은 어미 인생 닮은다는 말이 있는데 안 그러냐? 네 년이 화근이야. 불행을 달고 사는 년.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딸아이의 인생까지 운운하며 저에게 독한 말을 내뱉는 시어머니를 보니 더 이상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리고 전 그대로 뛰쳐나와 발길이 닿는 곳으로 달려나갔죠.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도착한 곳은 남편이 죽은 그 호숫가였네요. 그 호숫가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남편도 원망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저를 두고 먼저 갔는지. 마음 같아선 당장 그 강물에 뛰쳐 들어가고 싶은 심정, 딸아이의 얼굴을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울고 정신을 차려보는데 호숫가에서 꿈틀꿈틀 무엇인가 한참 보니 웬 붕어 한 마리가 꿈틀대면서 얼굴을 내밀고 있었죠. 그리고 뻐끔뻐끔 그러다 그 근처를 맴도는 거였어요. 꼭 저를 위로해 주듯이. 한참 울다 그 붕어를 보며 멍을 때리는데 그 근처 흙더미에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죽은 남편이 항상 가지고 있던 USB였고요. 여기서 이걸 떨어뜨렸구나 하고 챙겼네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USB를 보니 거기엔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댁의 사업체에 불법으로 납품하는 거래처와 횡령 금액 등이 상세하게 엑셀로 정리되어 있었네요.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숨기고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대부분 아주버님이 저지르신 일이더군요. 남편은 그걸 하나하나 저장해 두고 있었고요. 아마 남편이 죽기 전 아주버님과 회사에 불만이 아주 많은 것 같았어요. 살아있을 때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요즘 회사가 내 마음처럼 안 된다 이런 말을 자주 했었거든요. 이런 걸 저장해둔 남편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누구 하나한테 기댈 곳도 없이 혼자 이걸 숨기고 얼마나 괴로웠을지. 아마도 이걸로 나중에 법적으로 제지를 하려고 했던 모양이더군요. 홀로 외로이 싸움을 해왔을 남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고요. 시부모님의 사업체가 그리 투명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불법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검사로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섰고요. 그리고 전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딸을 가지고 협박하는 시부모님, 그리고 비꼬는 형님, 딸을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항상 초조하게 지내온 날들을 생각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복직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딸을 데리고 독립할 준비를 했고요. 일하는 법원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고 딸과의 새 출발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쉬웠던 일을 마음 먹기까지 쉽진 않았지만 무엇이든 맞서 싸우겠다 생각하고 각오했네요. 그리고 복직 후 시부모님 회사에 소장을 전달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난리가 나셨고 찾아오셔서 저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며 또다시 딸아이로 협박을 하기 시작했죠. 익숙했습니다. 다 각오를 했거든요.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언제든 우리 뒤통수 칠 생각만 했지, 니녀는?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검사라고 데려와서 집에 도움될 것 같아 오냐오냐 했더니 집에 도움은 안 돼. 제 남편도 잡아먹어. 이제 우리한테 칼을 꽂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어머님. 모욕죄로 콩밥 드시고 싶지 않으면 이쯤 그만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서 가지고 협박도 그만하시고요. 정당히 경찰 조사 받으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네요. 더 이상 꼼수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서 문제는 법으로 해결할게요. 얼마가 걸리든 싸울 거네요. 이제 더 이상 안 당해요. 애초부터 저 진영씨 사망보험금 때문에 발 묶어두신 거 알고도 참은 거예요. 그리고 이서 자꾸 데려가려고 하신 것도 돈 때문인 거 다 알고요. 어머니, 진영씨가 보면 어떻겠어요? 안 그래요? 정신 차리세요. 이 미친 것이 나를 가르치네. 가방끈 좀 길면 다냐?
내가 검사한테 덕 보려다 검사한테 뒤통수를 맞을 줄이야. 아주 못된 것. 아니, 동서, 제정신이야? 감히 우리 집을 상대로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이제 남이라 이거야? 너, 내가 알아봤어. 그 입 좀 닫으세요. 아주버님 깜빵 보내기 싫으면 다 아주버님이 이렇게 저지른 거 알고 있어요. 알아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제대로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은 저한테 욕할 게 아니라 빌어야 할 때라고? 있어가지고 협박 그만하시고요. 돈에 눈먼 인간들 같으니라고. 뭐? 너 누구한테 지금 이래라 저래라야? 너 내가 오늘 가만두나 봐. 어디 잘난 척이야 지금? 천한 것이? 형님은 그 말이 끝나고 뺨을 날렸네요. 어이가 없던 순간도 잠시 저도 똑같이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서류 더미를 얼굴에 날려버렸죠. 그리고 소리치는 시어머니와 형님을 뒤로 한 채 제 일하는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고소장을 추가했네요. 괘씸죄를 추가해버리고 그렇게 고소장을 또 하나 날렸어요. 시댁은 한바탕 뒤집어졌고 저를 가만 안 두겠다고 일을 가는 상황이 됐고요.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 딸아이만 잘 살 수 있으면 그걸로 되니까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소환 명령이 떨어져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에 들어갔네요. 시댁은 횡령과 불법 거래 등을 하여 아주버님이 불구속 입건되셨고 결국 징역을 가셨어요. 그리고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되었죠. 그리고 제 딸아이 건에 대하여 법적 다툼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법은 제 편이었고요. 친모가 살아있고 친모에게 친권, 양육권이 가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렇게 깔끔하게 모든 것을 끝을 내고 딸과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쉬웠던 일을 미련하게 시간을 허비한 느낌이기도 하지만 시댁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이 배웠네요. 제 딸아이는 저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분명 죽은 남편도 이 모습을 보면 잘했다고 해줄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싸움을 마무리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딸아이가 크는 모습을 보며 남편이 사무치게 그립기도 이 모습을 같이 보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도 남편과 꼭 닮은 딸아이를 보면서 항상 힘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 딸아이가 언젠간 어른이 되어 엄마 고맙다고 한마디만 해준다면 이 거친 세상 정말 살아온 보람을 느낄 것 같네요.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지만 아직도 남편이 혼자 회사에서 힘들었을 생각, 저희 가족을 위해 참아왔던 생각, 그리고 딸아이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마음을 생각하면 많이 아프네요. 그럼에도 저에겐 긍정적인 제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을 꼭 잘 키워내리라 다짐해 봅니다. 언젠가 남편을 다시 만난다면 남편이 저에게 이 세상 정말 잘 살아왔다고 고생했다고 한마디쯤은 해주겠죠. 그날만을 기다리며 딸아이와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윗동서 형님이 의대 교수가 되었다는 소식에 축하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있던 날 평소 저에게 불만이 많으셨던 시모는 의대 교수가 된 형님과 저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안 좋은 말들을 쏟아내셨어요. 가족들 모두 당황했었고 좋은 날 얼굴 붉히지 말자며 남편이 중간에서 시모를 말렸지만 결국 감정 조절을 못하시고 가족 전체가 보는 앞에서 제 뺨에 손을 올리셨어요. 시모의 행동은 돌이킬 수 없었고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하신 시모는 땅을 치며 후회를 하셨지만
곤두박질 치는 인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죠.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에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표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석 달 전에 시모가 저를 따로 부른 적이 있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시댁에 들어갔는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건네주신 건 송걸레였어요. 당황한 얼굴로 건네받은 걸레를 들고 서 있자 시모는 저에게 집안 대청소를 시키셨어요. 저를 부른 이유가 집안 청소 때문이냐고 여쭤보자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차를 드셨어요. 저에게 전화를 하셨을 때는 상당히 급하신 것처럼 서둘러 오라고 하셔서 집안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제가 하던 일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댁에 온 거였는데 걸레를 건네주셨을 땐 기분이 너무 상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저를 급하게 부르신 이유가 집안 대청소 때문에 부르신 거였어요? 정말 이게 다인 거예요? 저 지금 하던 일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왔는데 대청소는 어머님이 천천히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정말 다른 이유 없이 집안 청소 때문에 저를 부르신 거라면 전 급한 일 때문에 들어가 볼게요. 하던 일은 오늘 마무리해야 돼서요. 가긴 어딜 가?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대청소 말곤 없는 줄 알아? 오늘 저녁에 큰며느리가 집에 오기로 해서 저녁 준비도 해야 되는데 나도 나이가 들다 보니 집안일 하나 하는 것도 쉽지 않더구나. 이럴 때 네가 도와주면 내가 얼마나 편하겠니? 그러니까 불만 가지지 말고 서둘러 움직여라. 시간 없다. 네가 원래 이런 거 전문이잖아. 내가 하면 하루 종일 걸릴 텐데 너는 장비도 있으니까 후딱 끝낼 수 있잖아. 이럴 때라도 너를 써먹어야 내가 손해를 덜 본 것 같지? 시모의 한마디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제가 다세대 빌라 건물 청소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자가 몸쓰는 일 한다고 남편과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서 결혼을 반대하셨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시모를 설득한 끝에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어요. 시모는 제가 청소 일을 한다는 이유로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불러서 청소 일을 시키셨지만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제가 평소에 하던 일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도와드렸었죠. 그런데 시모는 저를 이용하려고만 하셨지 노력하는 모습을 좋게 봐주시진 않으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서 있을 거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건데? 시간이 많지 않다. 저녁 만들기 전에 다른 집도 들려야 하거든. 그러니까 후딱 대청소하고 옆집에도 청소하고 와야 한다. 너 온다고 해서 지금 집까지 비워놓고 있으니까 신경 써서 해줘야 되는 거 알지? 우리 집은 먼지 없을 정도만 청소해주고 옆집은 광이 날 정도로 깔끔하게 청소해줘야 할 거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후딱 해결하고 저녁 준비하도록 하자. 그럼 시애미는 몸이 안 좋아서 방에 들어가 쉬고 있을 테니까 다 끝나면 불러라. 아유, 오늘 비가 오려나. 온몸이 찌뿌둥한 게 날씨가 영 안 좋단 말이야. 이럴 때일수록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 알지? 그럼 부탁 좀 하마. 어머님, 저 그만 돌아가 볼게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요. 제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주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시키는 건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급하게 부르셔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셨을까봐 도와드리려고 온 거지? 어머님 댁이랑 지인분 집 청소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요. 저 하던 일도 중간에 멈추고 온 거라 다시 돌아가 봐야 해요. 다음부터는 정말 급한 용건일 때만 불러주세요. 걸레는 옆에다 놓고 갈게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형님과 식사 모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것도 오늘 어머님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저도 계획이 있고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바쁜 사람이에요.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서둘러 일을 마무리해야 돼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 지금 내가 좋게 얘기했는데 내 말 무시하고 가겠다는 거야? 옆집에다가 며느리 직업이 청소업이라 아주 깔끔하게 다 해줄 거라고 다 말해놨는데 그냥 이대로 가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그럼 내 집은 당분간 청소 안 해도 되니까 옆집부터 해주고 가라. 그리고 온 김에 저녁까지 먹게 되니까 미리 말을 안 했던 거지. 그것 가지고 기분 상해서 그냥 가겠다고 하면 어떡하니? 다음부터는 내가 미리 얘기할 테니까 오늘만 좋게 넘어가도록 하자. 어머님, 솔직히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이랑 결혼한 지 벌써 3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저를 단 한 번도 며느리로 생각해 주신 적 없었잖아요. 저도 이제 할 만큼 했어요. 더 이상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요. 하다 남의 집 청소까지 시키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네가 워낙 잘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적이 없으면 결혼을 허락했겠니? 우리 서로 웃으면서 좋게 해결하자. 내 입장 좀 파달라니까. 너 이대로 가면 그땐 정말 며느리로 받아들여주지 않을 거다. 그때 돼서 후회하지 말고 하라면 그냥 좀 해라. 내가 화내는 거 보고 싶은 거니? 제 입장보다는 시모의 입장을 우선시 생각하시는 모습에 더는 대화가 안 될 것 같아 시댁을 나왔어요. 그런데 시모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에 기분이 상하셨는지 저를 뒤따라 오시더니 뒤에서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자기 난감하게 할 일 있냐면서 저를 끌고 옆집으로 데려가려 하시길래 온 힘을 다해 시모를 뿌리쳤습니다.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이 동네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고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동네 분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 주셔서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겨우 진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알게 되었고 가족들 모두 제 편을 들어주었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시모를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시댁에서 몸을 숨긴 시모에게 당장 나오라며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셨어요. 시부와 남편이 대신 용서를 구하면서 최대한 상황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시모가 직접 나와서 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절대 받아주지 않겠다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고 끝내 시모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게 되셨죠. 저희 부모님은 시모에게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머리채라도 잡고 싶으셨는지 손을 부들부들 떠시며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시면서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왜 며느리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요. 사돈분들께서 딸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어디서 어른이 시키는데
고개 쳐들고 또박또박 말대꾸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뭘 보고 배웠길래 이 모양이냐고요? 더군다나 그동안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 수 있었네요. 며느리로 받아들여 줄까 했었는데 못 배운 집안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제 아들과도 이제 그만 갈라서야 하지 않겠어요? 이 난리를 쳐놓고 설마 계속 관계를 유지할 건 아니죠? 저는 더 이상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도 없으니까 당장 이혼 절차 받게 하시죠. 엄마가 잘못하셨잖아요. 왜 제가 이 사람이랑 이혼을 해야 되는 건데요? 엄마가 한 행동에 대해 먼저 사과를 하시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엄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더는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요. 뭐라고?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니? 내 입장 충분히 설명했잖아. 엄마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며느리가 청소 일을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옆집에도 도와줄까 해서 도움을 요청한 건데 대뜸 나한테 대들면서 하지 않겠다고 하잖아. 그러니 내가 화가 안 나겠냐고? 제 입장은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으시고 무작정 걸레부터 주셔서 청소하라고 말씀하시면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다른 집 청소까지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약속을 잡고 말씀 주신 것도 아니었잖아요. 제 직업이 청소 일이라고 무시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 나름 땀 흘리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냥 인연 끊는 게 속 편하겠어요. 너 지금 나랑 또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어른이 시키면 군말하지 않고 하면 되는 거지. 어디서 지금 말대꾸야? 사돈 보셨죠? 제가 저렇게 버릇이 없다니까요. 그만하지 못해? 당신이 우리 집안 망신을 다 시키고 있는 거라고. 어떻게 작은 며느리한테 옆집 청소까지 시킬 수가 있어? 당신이 먼저 상식을 넘어선 행동을 했잖아. 빨리 며느리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그리고 사돈분들한테도 용서를 구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당신 얼굴 더 이상 안 볼 거야. 동네 창피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시모는 조금도 잘못이 없다면서 저희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더 큰 목소리로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퍼부으셨어요. 결국 엄마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으셨고 시모 또한 저희 엄마 머리채를 잡으면서 또다시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원인 제공을 시모가 했음에도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거라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결국 그날 이후 저는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남편도 시모와의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시모는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계셨죠. 시부도 시모와 각방 생활을 하고 계시다며 저희 부부가 잘 지내고 있는지 시부께서 가끔 먼저 전화를 해주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소식을 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서로 연락을 끊고 지내면서 생활한 지 석 달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고 어느 날 형님이 의대 교수가 됐다는 소식을 아주버님이 전화를 해서 알 수 있었어요. 조만간 축하 모임을 가질 예정인데 참석할 거냐는 말에 저희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가족 모임이라 시모도 참석을 하게 될 텐데 또다시 얼굴을 붉히게 될 것 같아 저희 부부는 차라리 나중에 따로 자리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게 되었지만
형님 내외는 워낙 바빠서 시간이 나지 않을 것 같다며 좋은 날인데 별일 있겠냐고 이번 기회로 다시 좋게 풀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면서 어렵게 만든 자리인 만큼 함께 모여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석 달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좋지 않았던 감정이 풀린 건 아니었죠. 시모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셔도 마음 한편에 깊이 박혀있는 시모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떨쳐낼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주버님과의 통화가 끝이 나고 몇 시간 뒤에 시모가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의대 교수가 된 형님의 축하 모임에 참석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자 시모는 좋은 날인 만큼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다며 서로 대화만 안 섞으면 되지 않냐고 자리만 참석하라는 말을 하시곤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형님을 축하해 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모임에 참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필 식당을 왜 이곳으로 잡은 거니? 여긴 정말 오고 싶지 않은 곳인데 비싸기만 하지 음식 맛은 형편없는 곳이잖아. 다른 음식점은 없었던 거니? 저도 알아보려고 했었는데요. 시간도 많지 않았고 제가 일하는 곳에서 가까운 곳 중에서는 이곳이 제일 음식도 잘 나오고 분위기도 좋아서 선택한 거예요. 어머님께서 그때 일로 기분이 안 좋으시다는 거 저도 잘 알고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평생 인연 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중요하게 나눌 대화도 있고요. 중요한 얘기를 꼭 여기서 해야 되는 거야? 차라리 여기서 모임을 가질 거였으면 그냥 우리 집에서 모일 걸 그랬다. 괜히 신경 쓰이잖아. 내가 오는 거 사돈분들도 알고 있을 텐데 음식이 입으로 넘어가겠니? 그나저나 중요하게 나눌 대화가 뭔데?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 거니?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예, 내가 이래서 잔소리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 딱 봐도 그 국사발이 누구 거인지 단번에 알겠구만. 그걸 네가 가져가면 어쩌자는 거야? 이리 내놔. 제일 크고 이쁜 건 그동안 고생한 의대 교수가 된 우리 큰며느리가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너는 여기 오기 전에 손은 깨끗이 씻고는 왔니? 맨날 하는 일이 남이 먹다 남은 쓰레기만 들여다보고 청소하는 일이라 언제 더러워야 말이지. 이 국자도 이상한 평균 같은 거 묻어있는 거 아니야? 예, 국자 좀 바꿔달라고 해라. 그리고 어디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 안 나니? 쟤는 여기 오면서 옷도 안 갈아입고 온 거야? 아니면 몸에 쓰레기 냄새가 밴 거야?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소름 끼친다. 아이, 그 입 좀 다물지 못해? 내가 오기 전에도 입이 닳도록 말했는데 그새를 참지 못하고 또다시 일을 만들려는 거야? 당신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어떻게 된 게? 그 성격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거야. 한마디만 더 하면 그땐 아주 식당에서 내쫓아 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또 내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며느리 편을 들어주네. 한평생 당신 옆을 지켜주던 건 며느리가 아니라 나라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엄마가 평소에 잘 하셨다면 아빠가 그렇게까지 얘기하셨겠어요? 집안의 어른이시면
나이에 맞게 행동하세요. 저희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가만히 앉아만 있겠다던 시모는 또다시 부글거리면서 저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저는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려버린 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모가 자리를 박차며 일어나시더니 국자로 제 뺨을 올려 치셨어요. 저 때문에 시모가 싫은 소리를 들었다며 국사발만 제대로 가져갔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고 국자를 사정없이 흔드셨고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은 시모를 힘들게 말리고 있었어요. 참다 못한 아주버님은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냐며 폭발을 했고 식당은 또다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루만이 시끄러워지자 저희 부모님께서 들어오셨고 또다시 시모와 마주치신 부모님께서는 얼굴을 붉히셨어요. 그쪽 큰 며느님이 하도 사정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줬구만. 지금 남의 식당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그만두지 못해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음식 맛도 형편없는 곳에 와서 기분까지 잡쳤는데 당연히 정신을 못 차리지. 내가 왜 그만둬야 하는 건데? 시간 좀 지났다고 해서 내 감정이 사그라들 것 같아?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여기 오신 이유가 다시 좋게 풀려고 오신 거 아니었어요? 정말 평생 동안 얼굴 안 보고 지내도 상관없으신 거예요? 제가 어머님한테 국자로 뺨을 맞을 만큼 뭘 잘못했는데요. 국그릇이 바뀔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뭐라고? 너 지금 사돈한테 국자로 뺨 맞았니? 저 사람이 보자 하니까 정말 안 되겠구만. 오늘 영업항해죄에 내 딸 얼굴에 손 올린 것까지 해서 소송 들어갈 테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어차피 법대로 하면 그쪽이 더 크게 손해보는 거 몰라요? 이 사람이 분위기 박 못하고 날뛰고 있네. 당신이 뭔데 감히 내 딸 얼굴에 손을 대? 당장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곧장 경찰서로 연행되게 만들 거니까 생각이 있다면 잘 판단하세요. 아시겠어요? 신고가 무서워서 내가 무릎을 꿇을 줄 알아. 정수쟁이 며느리 들인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한두 대 맞는 건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시모는 저에게 절대로 사과할 일 없을 거라면서 단박에 60첩 반상을 깡그리 뒤엎었고 고가의 접시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해선 안 될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에 경악을 하신 엄마는 비명을 질렀고 아빠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모의 모습을 묵묵히 쳐다보던 형님이 제일 큰 목소리로 시모에게 조용히 좀 하라며 화를 냈고 항상 차분하고 조용하게 지내던 형님이 분노를 하자 가족 모두가 놀랐는지 형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만 좀 하시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오늘 중요하게 나눌 대화가 있다고 최대한 서로 조심해 달라고 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드세요? 어머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막 나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시려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시냐고요? 내가 뭘 어쨌길래? 나는 작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뿐인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작은 며느리도 너처럼 의사였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니?
쓰레기한테 쓰레기 취급해준 것뿐인데 뭐가 잘못된 건데? 나는 작은 며느리 없어도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내 아들들이 나를 버리기라도 하겠어?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평생 동안 엄마 얼굴 안 보고 살 거예요. 그게 제가 내린 결정입니다. 형, 미안해. 이 사람이 많이 놀랐을 것 같아서 우리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볼게. 아버지, 저희 먼저 가볼게요. 나중에 다시 연락해요.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와서 다 치우도록 할게요. 서방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돼서 저도 참 씁쓸한데요. 어머님, 오늘 가족들에게 보이신 행동이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한 달 전에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정밀검사 받으셨죠?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더 검사해 볼 게 있다고 해서 얼마 전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검사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나온 검사 결과예요. 제가 왜 이걸 들고 있을까요? 어머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면 제가 이 서류를 들고 오지 않았겠죠. 저도 검사가 잘못된 줄 알고 다시 재검을 했었는데 재검 결과도 똑같았어요. 어머님은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한 검사를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어머님은 현재 췌장암을 앓고 계세요. 누우실 때마다 등 쪽에 통증이 있으셔서 옆으로 누우신다고 하셨죠? 그게 췌장암 때문에 나타났던 증상이었어요. 당장 병원에 입원하시고 항암 치료 받으세요. 앞으로 어머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병원에서 제대로 된 검사를 다시 받아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오늘 이 자리에서 최대한 참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방금 뭐라고 그랬니? 내가 췌장암에 걸렸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처럼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건 분명 오진인 게 확실하다. 형님은 서류 봉투에 들어있던 자료들을 보여주었고 가족들 모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주저앉으셨어요. 시모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말에 양가 집안 전체가 조용해졌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한숨을 내쉬면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시부는 믿기지 않는다며 시모가 정말 췌장암에 걸렸냐고 재차 물어보셨어요. 형님은 길어야 6개월 정도 예상한다면서 굳어진 얼굴로 시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시모에게 그동안 마음을 곱게 쓰지 않아서 그런 병에 걸린 거라고 답답해 하셨어요. 시모는 비틀거리시며 겨우 일어나시더니 이게 전부 다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생긴 거라고 갑자기 달려드셨고 남편이 시모를 말리자 저는 급하게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식당 밖에서까지 시모가 오열하고 계시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결국 그날 이후 시모는 입원을 하셨고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절대 먼저 세상 떠나지 않을 거라며 무조건 버틸 거라고 하셨지만 좀 더 정확한 검사 결과 시모는 6개월이 아닌 3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걸 듣게 되었고 이 사실을 시모는 아직까지 모르고 계십니다. 췌장암이 발생이 되면서 다른 장기로 이미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항암 치료도 무의미한 상태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시모는 아직까지 저에게 분노를 표출하시고
남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병원에 가지 않고 있어요. 남편은 시모가 지긋지긋하다면서 얼굴조차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눈을 감으실 때까지 그 성격은 버리지 못하실 것 같네요. 한순간에 시모의 인생이 곤두박질치게 되었는데도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하시려는 건지 참 답답할 뿐입니다.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시모가 세상을 떠나게 될 거라는 게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세상 떠나시기 전에 안 좋았던 모든 걸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시고 마음 편히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으실 때까지 그 성격 못 버리신다고 장례 치를 때나 갈 거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고 싶지 않지만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라도 장례식에 참석을 해야 되겠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가족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오랜 세월 함께 산다는 것 또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제 삶은 한번 실패하게 되었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은 꽃이 피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살아왔었는데요. 초등학교 때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장시간 집을 비우셔야 하는 문제 때문에 트럭 운전을 하시는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살아오다가 같이 일을 하시던 동료분의 가족에게 도움을 받아 학교 생활도 다시 하게 되었지만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동안 아빠의 얼굴을 못 보면서 지내왔었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엄마가 보고 싶어 거의 매일 저녁 눈물을 쏟아내며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고 고등학교를 지나 성인의 나이가 된 다음 세상 밖으로 나와 독립을 하게 되었죠. 정말 외롭고 힘든 날들을 이겨낸 뒤에 찾아온 또 다른 삶은 저에게 많은 걸 주는 게 아닌 많은 걸 잃게 만드는 또 다른 길이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은 모으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에서 빠져나갔고 빚을 갚는데 대부분 사용이 되었죠. 항상 저에게 미안해하셨던 아빠는 잠을 이겨내가며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매일같이 장거리 운전을 하셨는데 수면 부족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졸음 운전을 하게 되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결국 아빠마저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네요. 아빠와 단둘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낸 적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함께한 날들이 너무 적었더라고요. 좋았던 추억이라고 해봐야 아빠가 트럭 운전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기억밖에는 없었죠. 열심히 살면 행복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저에게는 항상 불행만 가득했었어요. 이런 제 삶이 너무 싫었고 왜 살아가야 하는지 의미조차 알지 못했어요. 그저 숨만 붙어있는 제 삶이 너무 싫게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저는 더욱더 소극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매일같이 일이 끝나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을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소중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30대가 되어버렸고 제 삶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일하던 회사에서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는데 저와 나이대가 비슷했었어요. 다른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다가 이사를 하게 되면서
저희 회사로 들어오게 되었었죠. 경력도 나쁘지 않았고 동료들에게 일을 잘한다고 인정까지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봐왔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와 인연이 닿게 될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함께 일을 하면서 대화를 자주 주고받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가까워졌고 처음으로 연애를 하게 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셨죠. 제 인생을 조언해 줄 사람이 곁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니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고 이혼을 할 수 없는 몸 상태라는 현실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 임신? 당신 약 안 먹었어? 어떻게 임신이 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상황이 안 좋아서 아기를 낳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우리 엄마 하나 간병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임신까지 하게 되면 앞으로 돈 나갈 때가 훨씬 많아지잖아. 당신이 나랑 결혼하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수익이 줄었는데 입 하나 더 딸리면 얼마나 신경 쓰이는 줄 알아? 나 혼자서 임신이 된 것도 아닌데 왜 내 탓을 하는 거야? 그리고 회사는 어머님 간병 때문에 하도 사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거잖아. 나도 이런 불안정한 가정 환경 속에 임신을 하게 된 게 좋은 줄 알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 당신이 그렇게까지 정색하지 않아도 출산하면 회사로 복귀할 테니 걱정하지 마. 누가 회사에서 당신 받아준다고 했어? 그냥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어머니 간병이나 신경 써. 그래야 내가 집안일에 관여를 안 할 거 아니야? 요즘 보면 어머니 안색도 많이 안 좋으신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있으시면 신경 좀 써드리고.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이유가 어머님 간병이나 보려고 당신 택한 줄 알아? 임신한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알아? 병원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하실 것 같다고 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는 약만 드리다 보니 매일 고통받고 계신데 당신은 어머님이 걱정도 안 되는지 술이나 퍼먹고 들어오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참 잘하는 짓이다. 우리 아빠는 예전에 가족을 위해 잠 한숨 못 자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는지 알아? 그렇게 미련하게 행동하시니까 결국 세상을 떠나신 거지. 나처럼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 술로 풀고 즐기면서 살아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야. 내가 평생 죽어라 일만 하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 간병하면서 살아가려고 태어난 줄 알아? 그럼 나는 뭐 이런 삶이 좋아서 결혼을 했겠어? 이럴 거면 나한테 왜 잘해준 거야? 나 혼자 사는 게 훨씬 행복했었다고. 뭐 어쩌겠어. 이게 당신 인생인데. 그렇다고 뱃속에 있는 아이 지울 건 아니잖아. 어차피 낳아서 키울 거면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야. 스트레스 받는 게 태아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있지? 그만들 좀 해라. 어떻게 된 게 얼굴만 봤다 하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내가 이 꼴 보려고 너희 결혼 허락한 줄 알아?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과 싸우는 일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어요. 이런 삶이 매일 지속되다 보니 저도 점점 지치게 되면서 남편과 그만하고 싶은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죠. 제가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건 뱃속에 아이도 있지만 한 번 만든 인연 쉽게 끊어낼 수 없다고 시모와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이 제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시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훨씬 길었기 때문에 그만큼 정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췌장암으로 힘들어하셔서 제 마음이 더 안 좋게 다가오고 있었죠. 하필 시어머니는 제 어렸을 적 저희 엄마와 느껴지는 분위기가 너무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고 몸 상태가 좋아지시길 간절히 바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는 버티기 힘들어 하셨고 저 혼자 남겨질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셨는지 쉽게 눈을 감지 못하셨어요. 매일 하시는 말씀이 제가 너무 불쌍하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셨네요. 이런 힘든 상황 속에 남편이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간다면 더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큰 거를 바라는 것도 아닌데 한 번 사는 인생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우울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남편의 날뛰는 모습은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반복해서 살다가는 저도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 모처럼 일찍 퇴근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을 쉽게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가사를 하고 나는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우리 엄마 간병하는 게 그리 싫어? 지금 내 말 뜻을 못 알아먹는 거야? 당신이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어머님이 하루가 다르게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당신은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나셨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너무 괴롭고 슬펐는데 당신은 어머님을 짐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도 당신을 낳아주신 분이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는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도 점점 배가 불러오고 몸도 무거워지는데 그래도 남자인 당신이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면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내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한테도 앞으로 좋은 아빠 엄마가 되어야 할 텐데 언제까지 불평만 늘어놓고 살 수는 없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 건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래.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생각 좀 해볼게. 솔직히 나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 회사에서 생활하는 게 즐거울 정도였어. 집에만 오면 고통받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당신이랑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야 숨통이 좀 트였는데 이것까지 양보하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조금만 더 고생해줘. 의사가 그랬잖아. 길어야 몇 달이라고. 약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데 목숨줄 부여잡아 봤자야. 시간이 다 해결해 주니까 그때 돼서 여행도 좀 가고 우리끼리 좋은 시간 보내면 되잖아. 뱃속의 아이도 신경 써서 키우면 되는 거니 몇 달만 더 참아봐. 당신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루라도 빨리 세상을 떠나셨으면 좋겠다는 거네? 누구 때문에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건데 조금의 감정도 없이 그런 막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는 거야?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나는 당신이랑 결혼도 하지 않았을 거야. 앞으로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살 테니까 모든 건 혼자서 알아서 해. 당신이랑 엮여있는 모든 것들 하나도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내가 그동안 살면서 알았던 사람들 중에 남편이라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모진 사람 같아.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그냥 이혼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겠어. 남편은 제 말이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날도 어김없이 술 약속이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저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저런 사람을 아빠라고 소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과 대화하는 걸 전부 다 듣고 계셨던 시모도 남편의 말들이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숨죽이며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한 상태로 제 할 일을 묵묵히 해가며 남편과는 남남인 것처럼 집에서도 서로 아는 체 하지 않고 지내왔었어요.
시모의 건강 상태는 더욱더 악화가 되어갔고 힘겹게 버티시다가 결국 손주가 태어나는 것도 못 보신 채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네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들어오더니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채 저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을 꺼내고 있었어요. 당신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떻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 지금 나보고 수고했다는 말이 나와?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그동안 우리 엄마 간병한 거에 대해 수고했다고 얘기한 것 뿐이잖아. 덕분에 나는 편하게 지낼 수 있었고, 이제는 내 삶을 찾게 됐는데, 당연히 당신한테 고마워해야지. 임신하고도 10달 내내 간병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당신한테도 자유를 줄 생각인데 괜찮지? 나한테 입이 닳도록 얘기했던 거 이제 들어주려고. 나도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이혼하자고 얘기했던 거 들어줄게. 나도 당신이랑 사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 간병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뿐이니까. 당신을 이용한 건 맞는데 그래도 사랑이 있으니까 결혼을 한 거지. 내가 아무하고나 살림을 차리겠어?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힘들게 한 게 있으면 이제 그만 털어버리고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한 번뿐인 인생은 소중한 거잖아. 나도 자유라는 걸 느껴보고 싶다. 아이가 태어나도 너무 걱정하지 마. 양육비는 지원해 줄게. 나한테 자유가 찾아왔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그래서 내가 임신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건데 당신만 힘들어지게 생겼잖아.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니까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이혼을 하자고? 지금까지 힘들게 어머님 간병한 나를 폐기 처리하겠다는 거네? 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의 인생길을 가로막을 것 같니? 또다시 발목을 잡힐까봐 그게 두려워서 이혼을 하자는 거야? 혼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당신은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는 거야. 나는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거든?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시간이 지나고 분명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올 거야. 남편은 더 이상 제가 필요 없다며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걸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저도 더 이상의 미련은 남아있지 않아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되었고 시모의 장례를 진행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자신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남겨진 건 뱃속에 있는 아이밖에 없었고 순식간에 너무 많은 사건들이 저를 힘들게 했는지 진통이 시작되면서 고통스러워지자 서둘러 산부인과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혼자서 이를 악물고 출산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뱃속에서 고생 많았을 아들을 품에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할 때 받았던 위자료와 그동안 제가 살면서 모았던 돈들로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정말 개차반 같았던 남편이 제 옆에서 속을 썩이는 것보다 차라리 아이와 단둘이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또 다른 삶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고 제 아들에게는 저와 같은 아픔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연락 한 통 없었던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당연히 받지 않았는데 문자를 남겼길래 확인을 해보는 순간 너무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전송된 사진 한 장과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남편의 핸드폰으로 저에게 보낸 문자였어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게 되었고 의문의 여자가 알려주는 위치로 가서 직접 확인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어느 아파트 건물이었는데 택시에서 내린 저를 보며
누군가 다가왔고 그 사람을 뒤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아파트였는데 엘리베이터는 30층에서 멈추었고 안내를 받아 문 앞에 서니 누군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한 여자는 표정이 상당히 불편해 보이는 상태였어요. 저와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는 여자는 저를 안내해 방문을 여는 순간 남편이 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전송되어 있던 사진과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 옆에 있던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두 분이서 이혼하셨다면서요? 저도 그냥 가볍게 즐기려고 만난 사이였는데 이 사람이 집착이 하도 심해서 제가 싫다는데도 끝까지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하나 괜찮아 보여서 진작에 만나보기로 했거든요.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 이 사람의 자상함에 결국 빠져버렸고 결혼까지 생각하며 연인 사이로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 부모님이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이 집에 숨어 있다가 들켜버렸는데 저희 아빠가 화가 많이 나셨는지 난리를 치셨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 사람이 도망을 치는 걸 아빠가 사람들을 시켜서 붙잡으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서 얼굴만 빼고 전신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병원에서도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사람이 죄책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인생을 평생 이 사람 병간호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도움받을 곳도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이 사람 핸드폰에 전부인 전화번호가 있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을 드린 거네요. 저 좀 도와주실 수 없으신가요? 금전적인 부분들은 제가 지원을 해 드릴게요. 보니까 상황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있게 대신 옆자리를 지켜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원하시는 금액 얘기하시면 제가 부모님께 얘기해서 맞춰드리도록 할게요. 솔직히 이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 조금도 없었거든요. 잠깐 즐기려고 만난 것뿐인데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 몰랐어요. 여기 아파트가 그래도 상당히 비싼 아파트거든요. 거기에다가 로열층이라 사시는 데는 문제 없을 거예요. 이 사람 인생을 대신 책임져 주신다면 이 집 바로 드릴 수 있어요.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둘이 좋아서 즐기고 만난 걸 처음 본 여자는 저에게 뒤수습을 해달라고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말이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남편은 병원에서 수술을 끝낸 뒤 이 여자가 병원에 들락거리는 걸 부모가 원치 않아 자리를 옮긴 듯 보였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모습을 하고 눈을 감은 모습의 남편을 보고 있는데 정말 한심해 보였죠. 자유의 몸이 됐다고 기뻐하던 사람이 몇 달 만에 얼굴만 빼고 전신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제 앞에 누워 있는 걸 보니 그동안 저한테 주었던 아픔에 대한 업보 같았습니다. 여자는 잠시 뒤 남편이 깰 거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며 자리를 피해 주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잠시 뒤 남편이 고통스러운 얼굴로 눈을 떴고 힘겹게 누군가를 부르길래 제가 남편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한심하다. 자유를 찾겠다던 놈이 결국 이 꼴을 하고 누워있는 거야? 그러게 왜 하지도 않던 짓을 해서 이런 끔찍한 상황까지 만들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언젠가 후회할 날이 찾아올 거라고 했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라며? 얼굴만 빼고 전신이 마비가 되었다는데
저 여자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더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내 인생을 사겠다는 거야. 내가 당신을 책임지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대. 여기 아파트도 꽤 비싸 보이는데 그냥 주겠다고 하더라. 그런데 내가 어머님 병간호 정말 힘들었거든? 당신이 조금도 도와주지 않아서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데 저 여자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 당신의 병간호를 내가 대신 해주길 원하고 있어. 한마디로 더 이상 데리고 놀 필요가 없어진 당신을 나한테 돈을 주고 폐기 처분하겠다는 거야. 정말 웃기지 않아?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봐. 결국 자기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 그에 따른 처벌이 뒤따른다는 거야. 당신도 이런 꼴이 될 줄 전혀 몰랐지? 그때는 내가 정말 미안해. 지금 생각해보니까 당신한테 그동안 못된 짓만 골라서 한 것 같아. 충분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될까? 많은 거 바라지 않을게. 부탁이야. 그래도 우리 좋았던 기억들도 많잖아.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 옆에서 평생 동안 수발들며 살고 싶지 않아. 저 여자도 지금 당장 나한테 모든 걸 떠넘기고 싶어서 금전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시간 좀 지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나를 대하겠지. 그동안 얼마나 아픈 경험을 많이 해왔는데 두 번 다시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 당신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거야.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쳐봐. 그래야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지. 사람 목숨 참 즐기다더니 그냥 세상 떠나면 될 것을 끝까지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구나. 여자도 당신의 그 더러운 혀 때문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 중 한 사람이겠지. 그런데 어쩌겠어. 이런 경험을 해봐야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더 조심해서 살아가지 않겠어?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일어나 보도록 할게. 전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떠나지 않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련도 없었고 돈 때문에 또다시 남편과 엮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여자는 정말 많은 돈을 준다고 했지만 증명된 것도 아니었고 사람 마음 언제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며 인사를 한 뒤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제서야 본성을 드러낸 여자는 저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네요. 무슨 여자가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더럽게 안 넘어오네. 그쪽이 전부인이라 그래도 조금이나마 좋았던 감정이 남아있을 것 같아 불구가 된 저 사람 떠넘기려 했는데 그게 그렇게 싫었어? 하기야. 저 인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많은 돈을 지어주겠어? 지나가다가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얼굴 마주하게 되면 그땐 나도 그쪽을 어떻게 할지 장담할 수 없거든요. 보는 눈만 없었어도 저 옆에 똑같이 누워있게 만들 수도 있다고. 세상이 그쪽이 원하는 대로 마음처럼 되는 줄 아세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당신이 잘못된 거죠. 원래 부유하게 자란 사람들은 전부 다 돈으로 해결하려 하나요?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다고 내가 눈 하나 깜빡할 줄 알아요? 여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갑자기 들어온 여자의 부모님을 보고 화들짝 놀라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신 두 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저는 급하게 아파트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네요. 하마터면 제 인생까지 말아먹을 수 있었던 순간이라 온몸이 떨려왔어요. 분명 남편은 오래가지 못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겠네요. 돈 많은 사람들이야 그런 거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저는 그날 이후로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혹시 몰라 다른 곳으로 다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선택해야 될 일이었죠. 그렇게 2번 다시 연락도 오지 않고 더 이상의 문제거리들은 생기지 않았지만 마음이 편한 건 아니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전 남편을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었고 배신감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전신마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봐도 전혀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저와 돌아가신 시모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충분히 뉘우치며 뼈저리게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건 그거 하나네요. 앞으로 제 아이와 함께할 남은 인생은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